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수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파리대왕이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윌리엄 제랄드 골딩입니다. 그런 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목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 그런 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분명히 익숙한 이름인데 그게 영화였는지 애니메이션이었는지 책이었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제목의 문학 작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이 파리대왕이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본 제목이기는 한데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았던 책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드디어 읽게 됐고 읽고 나니까 아마도 아주 오랫동안 머릿속에 맴돌 것 같은 아주 강렬하고 강렬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평생 절대 잊지 못할 이야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파리대왕은 세계에 핵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배경입니다. 세계 핵전쟁이 일어나서 어떤 한 무리의 소년들을 안전한 곳으로 비행기로 이동시키다가 공수를 하다가 그 비행기가 무인도에 불시착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때의 소년들은 어리게는 대여섯 살에서부터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들도 한 12살가량의 아이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나이로 치면은 아마도 유치원생에서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최고로 봐줘도 중1 정도 되는 그 남자 아이들만 섬에 불시착해서 남게 된 거죠. 이렇게 추락하면서 조종사는 죽게 되고 결국 무인도에는 어른들이 없는 이 아이들만의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규제나 어른의 통제가 없이 순수하게 아이들만이 만들어내는 고립된 사회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설정만으로도 아주 강렬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 어른이 없이 아이들만으로 이루어진 사회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처음에는 제법 문명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초반까지 다니던 아이들이니까 소라를 든 사람이 발언권을 갖는다. 또 투표를 통해서 대장을 선출한다. 그리고 조를 나눠서 구조를 알리는 구조를 위한 봉화를 올리고 또 사냥 부대를 나눠서 사냥을 하고 또 오두막을 짓고 이런 굉장히 체계적인 문명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소설하고 비교가 되는 그 소설이 15소년 표류기나 산호섬 이런 소설들이 있는데요. 비슷하게 그 소설들과 비슷하게 함께 협력하고 체계를 이루어서 작은 사회를 유지해 나갑니다. 그랬겠죠. 아무래도 학교에서 배운 그 도덕과 문명사회의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에게 배운 문명의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소라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물건으로 나오는데 어떤 민주주의의 상징 같은 거예요. 회의를 소집하고 토론을 위한 그리고 발언권의 증표 같은 게 됩니다. 소라를 든 사람만이 발언권을 갖고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꼬마들은 소라의 소리에는 순종했다. 렐프가 소라를 불었다는 것도 그 이유의 하나였다. 렐프는 키가 컸고 따라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어른들의 세계와 유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꼬마들이 회합의 재미를 즐겼다는 것도 또 한 가지 이유였다. 렐프라는 소년이 나오는데 대장격입니다. 이 렐프가 주로 이제 소라를 불어서 그 소리로 회의를 소집하고 그러면 대여섯 살짜리 꼬마들도 잘 와서 또 회의에 참가하고 또 그렇게 해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런 동경이 있었던 거죠. 렐프는 제일 키가 크고 어른에 가까운 비록 12살짜리 아이였지만 그래서 그 친구가 소라를 불면 뭔가 어른의 부름 같은 그런 걸 권위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세계와 유대를 가지고 있었다. 키가 커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흘러갔으면 해피엔딩일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어른들의 통제와 또 보호가 없이 이 아이들 스스로 생존해 나가면서 문명보다는 인간이 가진 본능과 본성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명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그 자기 생각대로 서로 반목하고 분열하고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본능을 강하게 드러내고 또 중재하거나 제재할 만한 더 큰 권력이 없어지자 이 아이들은 거의 동물처럼 돼버립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세력을 구축하고 거의 뭐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지죠. 뭐 인간이 어쩌면 원래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자에게는 약해지고 약자에게 강해지는 동물적인 본능이 아이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이성적인 합의 위에 세워진 문명의 힘, 이런 것들은 아주 보잘것없는 약속이 되어버립니다. 이 소라로 소집하는 회의나 발언권, 뭐 대장, 투표로 선출한 대장,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왜 내가 널 따라야 돼? 내가 더 센데? 이런 정글이 되어버립니다. 뭐 법도 없고 공권력도 없는 세상에서는 힘센 사람이 권력이자 법이 되어버리는 뭐 어떤 수컷들의 세계에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과 문명보다는 고기를 주는 힘센 사람이 더 위에 서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잭입니다. 잠깐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잭은 사냥부대 쪽으로 향하였다. 그는 사냥꾼이 못돼 우리에게 고기를 대주지도 못했고 대주려고도 못했을 거야. 그는 반장도 아니고 도대체 그에 관해서 우린 아는 바가 없어. 그는 그저 명령이나 내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저 복종해주기나 바라고 있어. 네, 잭이 2인자거든요. 랄프를 이은. 근데 제가 뭐라고 우리가 제 말을 따라야 돼? 이제 이렇게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잭은 사냥부대를 이끌기 때문에 멧돼지를 잡아서 바베큐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막강한 권력이죠, 사실. 네, 이렇게 어떤 문명과 이성, 도덕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자 약육강식의 살벌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아주 그냥 애들 싸움이 아니라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본능만 남은 아이들은 더 이상 문명인이 아닌 야만인이자, 이 책에서는 오랑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원시 부족처럼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같은 인간이자 사람이 아니라 내 편이 아니면 죽여서 이겨야 하는 적군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이 이야기가 아이들의 모험담 같은 이야기였는데 더 이상 아이들의 모험담이 아닌 인류의 생존사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문명이 배제된 정글의 이야기인데 아주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스포가 될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 소설의 마지막에 렐프를 모는 장면이 나와요. 사냥감을 몰듯이.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압권입니다. 정말 그 마지막 한 부분은 마지막 순간에 탁 긴장이 풀어지기 직전까지 숨을 쉴 수 없는 긴장감과 그런 이야기가 휘몰아치는 굉장히 강렬하고 인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추천드립니다. 뭐 줄거리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소설 파리대왕에는 굉장히 많은 비유와 은유, 상징들이 사용이 되어 있어서 15소년 표류기 정도의 그냥 청소년 모험 소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파리대왕이라는 제목도 영어로는 Lord of the Flies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원래는 곤충의 왕이라는 표현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 곤충의 왕이라는 표현은 사실 성경 속에 나오는 악마에 관한 그 표현입니다. 악마를 부를 때 곤충들의 왕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파리대왕이라는 거는 사실
정말 플라이들의 왕이 아니라 그런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된 어떤 악마성에 관한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인간이 원래 선한가 악한가, 성선설, 성악설 이런 개념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인간이 원래는 악한 존재인데 문명의 힘과 교육의 힘으로 그 악한 본능을 누르고 문명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책입니다. 이 파리대왕에서도 문명과 이성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민주주의적 지도자 렐프와 또 육체적으로 약하고 막 사람 친구들에게, 아이들에게 놀림당하지만 이성적으로는 또 현명한 방향을 제시하는 어떤 보좌관 같은 피기, 번역본에서는 그냥 돼지라고 이름도 없는 그런 친구도 나오는데, 그런 문명과 이성 사이드가 있는 반면에 또 샘과 에릭이라는 쌍둥이들이 나오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우리의 모습 같다 또 라는 생각도 들어서 굉장히 동질감이 느껴지고, 반면에 또 씁쓸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주관이 있기도 하지만 이 친구들은, 이 쌍둥이는 하지만 어떤 위협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에는 좀 고민스러운 평범한 소시민의 모습입니다. 고기를 주는 사람이 좋고, 어떨 때는 가면 뒤로 숨어서 그냥 군중 속에 묻혀버리고 싶기도 하고, 뭐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이 이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대부분 사람들처럼 그냥 적당히 휩쓸려 살아가면서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류를 상징하는 샘과 에릭 쌍둥이도 나오고요. 이 부분을 표현하는 그 원문을 조금 읽어드리면, 몇몇 꼬마들이 자기들끼리 원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해서 서로 보충하는 원이 생겨 서로 빙글빙글 돌아갔다. 이렇게 되풀이해서 빙글빙글 돌아가면 저절로 안정감이 생긴다는 듯한 투였다. 노랫소리의 가락이 고통스럽게 올라갔다. 짐승을 죽여라, 목을 따라, 피를 흘려라. 이제 공포 속에서 지독하고 절박하고 맹목적인 딴 욕망이 생겼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런 그 원시적인 어울림에, 그 그룹핑에 그냥 스며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뭐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냥 소시민의 모습들이 또 많이 나오고요. 반면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또 그 본능적인 모습에 충실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사실은 독재자에 가까운 잭과 같은 그런 지도자도 나옵니다. 아이들에게 고기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방금 표현한 것처럼 어떤 공동체가 주는 안정감과 또 어떤 미지의 공포의 대상이 되는 미지의 존재에게 바치는 재물까지 설정을 해요. 그래서 일종의 신앙의 개념까지 만들어내는 원시적인 지도자 같은 모습이 이 잭의 모습입니다. 그 인간이 어떤 현대적인 문명사회를 이룩하기 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죠. 재정일치의 사회, 샤머니즘, 그런 부족사회, 그런 추장 같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얼굴에는 진흙과 그 각종 색깔의 흙들과 막 피와 이런 걸로 색을 칠해서 가면처럼 얼굴을 가리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영어로는 마스킹이라고 하죠. 가면이고요. 우리는 그 자기 자아를 가면 뒤로 숨기는 행위가 돼서 아이들은 더 난폭하고 잔인한 익명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오늘날로 비유를 해보자면, 인터넷에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어떤 익명성이 보장되면 훨씬 더 난폭하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거랑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서양에서는 저희 동양보다는 조금 더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해서 강력한 저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문화적 배경이 한몫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스크를 쓰는 거는 어떤 강도나 테러 집단이 그 KKK처럼 자신의 정체를 숨길 때나 쓰는 것이다, 이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리면 그 뒤에 숨어서 인간은 더 익명성을 띠고 그래서 더 난폭하고 잔인해진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파리대왕 중에도 비슷한 문구가 나오는데, 마스크는 이제 하나의 독립한 물체였다. 그 배후로 수치감과 자의식에서 해방된 잭이 숨어버린 것이었다. 적색, 흑색, 백색으로 채색된 얼굴이 공중에서 요동치며 빌 쪽으로 다가갔다. 이렇게 잭은 자기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고 나서는 굉장히 흑화돼 버립니다. 이를테면 수치심과 그나마 가지고 있던 이성과 문명의 그 끈들을 그냥 그 뒤로 숨어버려서 마스크 뒤로 그냥 원시시대의 추장처럼 되어버립니다. 이런 그 마스크에 대한 저항은 그래서 어떤 두려움에 대한 반대 개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이 파리대왕에서도 섬에 떨어진 불시착한 아이들을 지배하는 가장 큰 정서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미지의 짐승이라는 것이나 어두움으로부터 공포를 느꼈습니다. 대여섯 살짜리 소년들은 울었고요. 12살 근처의 큰 소년들은 자신들이 어른 대신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울지도 못했지만 계속 마음속에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표현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 참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이 끝끝내 어른처럼 자기들을 생각하던 이 12살 근처의 어린 소년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소설을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파리대왕은 이야기 자체도 진짜 재미있고요. 참 읽기도 재미있고, 한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굉장히 그 긴장과 공포스러움과 잔인함과 막 이런 스릴러에 가까운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잔인함이 이 아이들, 소년들 사이에서 이렇게 삐집고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느껴질 때는 진짜 소름이 쫙 끼치기도 하고,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명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장면에서, 계속 얘기 드리는 마지막 장면에서 렐프가 그랬듯이 맥이 탁 풀리면서 묘한 그런 카타르시스 같은 것도 또 있고, 그래서 다 읽고 나면은 참 많은 생각이 머리에 남는 아주 여운이 긴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저하지 마시고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명작 고전입니다. 파리 대왕, 윌리엄 골딩 지음. 1. 소라의 소리. 금발의 소녀는 몸을 굽히듯이 해서 이제 마지막 바위를 내려와 초호 쪽으로 길을 잡아 조심스레 나아가기 시작했다. 제복이었던 스웨터는 벗어 한 손으로 질질 끌고 있었고, 회색 셔츠는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풀칠이라도 한 듯 이마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정글을 후려친 소년 둘레의 흉터 자국은 온통 열탕처럼 무더웠다. 소년이 덤불과 부러진 나무줄기 속을 힘에 겨운 듯 육중하게 기고 있을 때, 붉고 노란 환영인 듯한 새 한 마리가 획 날면서 마개알몸 같은 외마디 울음소리를 내었다. 이어 다른 고함소리가 이것을 받았다. 어이, 잠깐 기다려! 하는 고함소리였다. 흉터 자국가에 잔 나무덤불이 흔들리며 숱한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졌다. 잠깐만 기다려! 하고 그 목소리는 말했다. 난 온통 걸려있어. 금발의 소녀는 움직이기를 멈추고 무의식적으로 스타킹을 획 잡아당겼다. 그 동작이 아주 익숙해서 마치 거기가 정글 속이 아니고 런던 주변의 주이기나 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했다. 아까의 목소리가 다시 말했다. 이놈의 덩굴 때문에 꼼짝을 못하겠어. 그 목소리의 임자는
뒷걸음질 쳐서 잔 나무덤불을 빠져나왔다. 나무가지들이 기름때 묻은 재킷을 핥히었다. 맨살이 나온 무릎은 살이 통통했는데 가시에 찔려 상처 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조심스레 가시를 빼내고 몸을 돌렸다. 그는 금발의 소년보다 키가 작고 몹시 뚱뚱하였다. 그는 발 디딜 안전한 발판을 찾으며 전진하다가 두꺼운 안경 너머로 올려다보았다. 메가폰을 들고 있던 분은 어디 있나? 금발의 소년은 고개를 저었다. 여긴 섬이야. 적어도 난 그렇게 생각해. 저기 바다에 산호초가 보이잖아. 아마 어른들은 한 사람도 없을 거야. 뚱뚱한 소년은 놀란 표정이었다. 조종사가 있었는데, 그러나 승객실엔 타질 않고 승무원석에 타고 있었어. 금발의 소년은 눈을 가늘게 뜨고 산호초를 바라보았다. 딴 아이들 말이야. 하고 뚱뚱한 소년은 말을 계속했다. 그들 가운데도 빠져나온 아이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빠져나왔을 거야. 그렇지 않니? 금발의 소년은 되도록 예사롭게 행동하면서 물가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무뚝뚝하게 굴려고 했으나 그렇다고 눈에 띄게 무관심한 듯이 보이려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뚱뚱한 소년은 급히 그의 뒤를 쫓아갔다. 어른들은 아무도 없는 거지? 내 생각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금발의 소년은 엄숙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순간 야심을 달성했다는 희열이 그를 엄습하였다. 흉터 자국 한 복판에서 그는 물구나무를 서서 거꾸로 보이는 뚱뚱보 소년의 얼굴에다 대고 싱긋 웃어 보였다. 어른이라고는 없어. 뚱뚱한 소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조종사도 말이지. 금발의 소년은 물구나무 섰던 다리를 거두고 김이 나는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우리를 내려놓은 후에 그 조종사는 날아가 버렸음에 틀림없어. 여기엔 착륙할 수가 없었던 거야. 바퀴 달린 비행기를 타곤 말이지. 우린 공격당한 거야. 조종사는 틀림없이 돌아올 거야. 뚱뚱한 소년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내려올 때 나는 유리창 너머를 보았어. 비행기의 다른 부분을 보았던 거야. 불길이 터져나오고 있었어. 그는 흉터 자국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건 비행기 동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금발의 소년은 손을 뻗쳐 나무 줄기에 톱날처럼 깔쭉깔쭉한 모서리를 만져보았다. 순간 그는 궁금하다는 표정이 되었다. 비행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그는 물었다. 지금 어디에 있단 말이야? 그때 분 폭풍이 바다로 몰고 갔어. 이렇게 나무가 넘어져 있는데 내리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 내려오지 못하고 그 속에 있었던 아이들이 얼마쯤 있을 거야. 그는 잠시 동안 멈칫거리다가 다시 말하였다. 네 이름은 뭐지? 랄프. 뚱뚱한 소년은 상대방도 자기 이름을 물어오길 기다렸으나 알고 지내자는 이 제의를 상대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랄프라는 금발 소년은 모호하게 미소를 짓더니 일어서서 다시 초 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뚱뚱한 소년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끈덕지게 따라갔다. 우리 일행 중 많은 아이들이 여기에 흩어져 있을 거야. 누구 딴 아이들 못 보았니? 렐프는 고개를 젓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자 그는 나뭇가지에 걸려 소리를 내며 넘어졌다.
뚱뚱한 소녀는 숨을 헐떡이며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우리 아줌마는 내게 뜀박질을 말라고 하셨어. 하고 그는 설명하였다. 천식 때문에 말이야. 천식? 그래, 숨을 마음대로 쉴 수가 없어. 우리 학교에서 천식이 있는 학생은 나뿐이었어. 뚱뚱한 소녀는 얼마쯤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그리고 난 3살 때부터 안경을 썼어. 그는 안경을 벗어 렐프에게 내보이고 눈을 껌뻑이며 미소 지어 보였다. 그러고는 그의 지저분한 재킷에다 대고 안경알을 닦기 시작하였다. 고통과 정신 집중의 표정이 그의 얼굴에 나타나 파리한 윤곽이 딴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볼에 땀을 문지르고 재빨리 안경을 코 위에 맞추었다. 저 열매 좀 봐. 그는 흉터 자국 둘레를 힐끗 쳐다보았다. 저 열매 나는... 하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안경을 끼고 렐프에게서 떠나 헝클어진 나뭇잎 사이로 몸을 구부렸다. 네, 곧 다시 나갈게. 렐프는 몸에 걸려드는 걸 조심스레 젖히며 나뭇가지 사이를 헤쳐나갔다. 잠시 후 뚱뚱한 소년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뒤에서 났으나 그는 초호와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장막 쪽으로 급히 걸어 걸음을 재촉했다. 그는 부러진 나무줄기를 타넘어 정글 밖으로 나섰다. 해안에는 깃털로 덮은 듯이 야자수가 서 있었다. 태양의 광선을 배경으로 하고 야자수는 똑바로 서 있기도 하고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기도 하고 금세 쓰러질 듯이 서 있기도 했는데 초록빛 잎사귀는 100피트쯤 되는 공중에 달려 있었다. 야자수 바로 아래는 잡초가 무성한 대지로 쓰러진 나무의 요동으로 온통 핥히어져 있었고 또 썩어가는 야자 열매와 어린 야자수가 흩어져 있었다. 그 뒤는 캄캄한 무성한 숲과 흉터 자국이 허허한 공지였다. 렐프는 한 손을 잿빛 나무줄기에 대고 선 채 눈을 가늘게 뜨고 아른아른하는 바닷물을 지켜보았다. 저 멀리 약 1마일쯤 떨어진 곳에는 흰 물결이 산호초를 씻고 있었고 그 너머로 암청색 바다가 보였다. 불규칙한 궁형의 산호 안에 갇힌 초원은 산간의 호수처럼 잔잔하고 가지각색의 하늘빛과 연두빛과 자줏빛을 보여주고 있었다. 야자수가 서 있는 대지와 해면 사이의 모래사장은 폭이 좁은 가느다란 활체 같았는데 언뜻 보아 끝이 없는 듯하였다. 왜냐하면 렐프의 왼편으로 야자수와 모래사장과 해면의 조망이 무한대 거리의 한 점에서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더위가 거의 눈에도 보일 지경이었다. 그는 야자수 대지에서 뛰어내렸다. 모래가 검은 구두 위로 밀어닥치며 열기가 그를 쳤다. 그는 옷이 무겁다는 것을 깨닫고 구두를 획 차 벗어버리고는 팽팽한 가터가 달려있는 스타킹을 단숨에 낚아채었다. 다시 야자수 대지로 뛰쳐 돌아온 그는 셔츠를 벗고 해골 같은 야자 열매 사이에 서 있었다. 야자수와 수풀의 푸른 그림자가 그의 살갗 위를 스쳐갔다. 그는 지그재그형의 협대 버클을 풀고 반바지와 팬츠를 벗어 힘껏 던지고 발가벗고 선 채 눈부신 모래사장의 바닷물을 바라보았다.